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피부를 건강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만드는 피부 의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리식염수를 팩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방송에서 또 많이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생리식염수는 멸균과 일반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중 이제 일반 식염수는 컨택트 렌즈 등의 이 세척제 용도로 쓰이고요. 이 멸균 식염유는 코 세척과 같은 일상 용도로부터 상처 세척과 정맥 주사를 통한 탈수 환자의 수분 보충 등으로 이제 쓰이는 만큼 이 멸균 생리식염수는 사실 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염수 팩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 우선 이 멸균 생리식염수를 화장솜에 충분히 흠뻑 적신 뒤에 열을 내리고자 하는 부위에 붙인 다음 여기서 닦아내거나 하면서 마찰해 주시면 안 되고요. 시간은 한 20분 정도 그냥 놔둔 뒤에 떼주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은 물에 젖은 소독포를 환부에 적용해서 이 염증 완화를 기대하는 웻 드레싱, 습윤 드레싱 방식으로서 액체 상태인 식염수팩이 피부의 온도를 낮춰줄 수가 있으며, 특히 이제 요즘처럼 더울 때 또 피부가 예민한 접촉성 피부염, 또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에서도 혈관 수축을 통한 가려움 완화에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모기를 물렸을 때나 이렇게 간지러울 때 이렇게 냉각찜질을 했었을 때 간지러움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리식염수는 우리 사람의 체액과 동일한 0.9% 농도의 NaCl 수용액으로서, 이제 여기서 이 NaCl은 소금을 뜻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체액 농도와 동일한 염분 농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결국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때 화장품 같은 경우는 농도가 인체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두 액체 간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삼투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생리식염수는 인체와 같은 농도인 같은 상태, 등장성 상태이므로 이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과 함께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비교적 좀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 생리식염수 팩 역시 주의사항이 있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무리 멸균이라도 장기간 사용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 멸균 생리식염수는 멸균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봉 전에는 균이 없는 무균의 상태이지만, 개봉을 해버리면 이 외부로부터 균이 유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균이 유입된 이 생리식염수로 지속적으로 만약에 팩을 하게 된다면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봉 후에 즉시 냉장 보관을 좀 해주고, 냉장 보관 시에도 최대한 3일 정도까지 사용하는 게 좋긴 합니다. 참고로 멸균 생리식염수가 예전에는 한 1에서 2리터 단위의 대용량 위주로 판매가 되었는데, 요즘엔 사실 한 20ml 단위의 소분된 형태도 시중에서 좀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팩 용도로 식염수를 구입하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소용량 제품으로 사용할 때마다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의사항이 또 있는데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팩을 한 이후에는 바로 가볍게 좀 물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리식염수 자체가 이제 우리 몸과 동일한 염분 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것은 당연하지만 또 아예 없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볍게 물로 닦아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안 후에는 로션과 크림과 같은 보습제를 꼭 발라줘야 합니다. 우리가 생리식염수 팩을 하고 있는 중에는 당연히 이 생리식염수로 인한 피부의 어느 정도 수분도가 유지가 된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이걸 떼고 난 다음에는 계속 수분감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발이 될 수가 있죠. 이 생리식염수 팩 자체가 보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보습 관리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팩을 보습한다, 이 보습을 위한 팩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좀 짧게 그리고 열기를 식히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를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 두 번째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우리가 피부를 시원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흔히 피부도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의 정상 체온 몇 도죠? 36.5도를 따라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하지만 이 피부의 적정 온도는 이보다 5도 정도 낮은 한 31도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서늘한 정도인데, 이때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의 정상적인 생성 및 유수분 밸런스가
가장 적절하게 맞춰지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요즘처럼 날씨가 덥고 또한 또 여러 요인들로 인해 막 피부의 온도가 36.5도 이상으로 뜨거워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열이 잔존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손상된 콜라겐을 분해하는 MMP, 매트리스 메탈로 프로테이네이즈라는 이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서 정상적인 콜라겐까지 분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피부의 콜라겐들이 막 분해가 되니까 탄력이 저하가 되게 되고 주름이 깊어지게 되는 일명 열노화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서울대 의과대학이 피부의 열과 노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한 게 있는데요. 약 30분간 피부가 열에 노출되는 상황이 3회 이상 지속될 시에 6주부터는 마치 자외선에 노출된 것과 유사하게 피부의 강력한 손상과 노화 현상들을 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온도를 낮추는 일은 단순히 우리가 막 더위를 가시기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의 건강, 노화를 방지하는 이러한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피부를 시원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를 살펴보면 미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미스트는 제가 항상 물리적 자극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러한 물리적 자극이 적은 얼굴에 접촉하지 않고 분사하는 제형으로서, 물론 지난번 제가 선스프레이 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이 바람에 흩날리고 이러면 성분이 고르게 도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설명드리는 이 미스트의 활용 방법은 미스트에 함유된 성분의 기대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 피부의 온도를 낮춰준다는 용도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미스트가 충분히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데 아주 용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미스트 역시 사용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생리식염수 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수분이 날아가 버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오히려 막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라고 예전부터 좀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거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베타글루칸 성분과 히알루론산, 이 히알루론산 성분이 포함된 미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몸의 1000배 정도 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오일 미스트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일 미스트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오일 성분 자체가 피부 표면에서 어느 정도 모공이 막히는데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습이나 피부에 광이 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모공을 막지 않으면서 수분을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히알루론산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참고로 히알루론산은 초저분자량, 저분자량, 고분자량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저분자량은 피부 안쪽까지 좀 투과가 될 수가 있어서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고분자량은 피부 표면에서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광이 나게 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은 피부 수분 공급과 항산화 작용을 통한 주름 개선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알루론산이나 베타글루칸 이러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미스트는 피부의 온도를 낮춰줌과 함께 이 수분 증발을 좀 억제해서 피부 건조를 막아주는 이 효과도 잠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미스트는 뿌릴 때 최소한 20c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 정도의 여유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가까이에서 분사하게 되면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된 큰 물방울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피부 속 수분 공급을 오히려 방해할 수가 있으므로 미스트는 꼭 충분한 거리를 떼고 입자가 잘게 분사가 돼서 얼굴에 고운 입자들이 좀 흐트러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미스트는 사용 후에 손으로 좀 톡톡톡 두들겨주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고, 선스프레이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안개 형태로 붙어있는 곳과 안 붙어있는 곳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들겨서 고르게 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미스트의 수분이 피부 겉표면에서만 겉돌지 않게 되면서 표면 수분이 피부 안쪽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증발하는 현상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긴 하지만, 이때도 결국은 또 손이 깨끗한 상태여야 됩니다. 또한 이 피부 자극이 되지 않도록 정말 가볍게 그냥 이렇게 톡톡.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유분기가 많은 제품들은 어느 정도 손으로 좀 두들기더라도 이 손바닥 안쪽으로 흡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되진 않지만, 이러한 에센스나 미스트와 같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제품들이 또 너무 문지르고 있으면 우리가 손에 흡수가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톡톡 한 2, 3회 정도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일상생활에서 피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양산이나 모자 같이 자외선을 가릴 수 있는 아이템을 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선크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외선은 진피혈관을 좀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키죠. 그리고 홍반이 막 발생되면 피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열노화, 피부 노화 촉진 및 피지 분비량 증가에 따른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크림도 꼭 바르고 직사광선 차단도 꼭 하셔야 하며, 특히 선크림은 올바른 사용 방법이 중요하니까 덧바름, 제가 한 3-4시간마다 계속 덧바르라고 그랬죠. 덧바름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양산을 고르실 때는 망사나 레이스와 같은 이러한 소재가 아닌 폴리에스테르 또는 면소재,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자외선 투과율을 좀 낮출 수가 있고요. 또 이 겉감은 흰색 계열, 안감은 검은색 계열 제품이 햇빛에서 발생되는 빛이나 또 지면에서 올라오는 자외선을 좀 흡수 또는 반사하기가 적합합니다. 우리가 양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체감 온도는 한 3에서 7도 정도가량 낮춰주며 땀의 양 역시 약 한 17%가량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매운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막 떡볶이, 닭발 이런 것처럼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을 좀 먹게 되죠. 근데 이런 매운 음식 안에는 고추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 중 하나인 이 캡사이신이 들어가 있고, 이런 캡사이신은 체온과 관련된 TRPV1이라는 이 수용체에 자극을 주면서 체온 조절 기능을 작동시켜서 체온 상승에 따른 땀 배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피부 온도 역시 평상시보다 좀 높게 올라가게 되고, 피부 혈관도 좀 확장되면서 안면 홍조가 좀 악화되거나 염증성 물질의 증가를 통한 모낭염, 여드름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가 피부를 위해선 되도록 매운 음식도 좀 조절해 주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장시간 통화 시에 이어폰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핸드폰 통화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끝날 때도 많긴 하지만 한두 시간 이상 길게 통화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통화를 하게 되면 핸드폰의 온도는 최고 한 60도까지도 상승하게 되는데, 만약에 피부가 이 온도에서 1시간, 2시간씩 장시간 노출되게 된다면 약 한 40에서 7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장기간 접촉으로 인해 피부에 손상이 누적되어서 화상을 입는, 우리가 이제 저온 화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저온 화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생각보다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저온 화상은 즉각적인 통증이 발생되는 고온 화상과 달리 대부분 이제 통증이 없거나 색소 침착, 열성 홍반, 반점, 가려움증, 물집 등과 같이 반응이 좀 있더라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실 문제입니다. 따라서 핸드폰으로 장시간 통화를 하거나 게임 등으로 핸드폰이 막 이렇게 뜨거워졌을 때 핸드폰이 막 직접적으로 착 이렇게 얼굴에 닿지 않게 유선이나 무선 이어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하는 행동 중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선풍기,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의 바람을 얼굴 쪽으로 직접 쐬는 것을 좀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밖에 나갔다 오면 너무 더운 나머지 선풍기나 에어컨에 얼굴을 대고 땀을 식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땀이 바로 식는 것 같아서 막 온도가 내려갈 것 같으시죠? 근데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을 선풍기와 에어컨 바람을 통해 사실 좀 증발해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피부 온도는 또 다시 증가되게 되고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을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에 막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계속 대고 있는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고, 목에서 경동맥이 지나가는 이 부분에 좀 바람을 쐬주면 신체 온도가 좀 내려가면서 얼굴의 온도 역시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분 손실 없이 얼굴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얼린 물병이나 차가운 물을 막 피부에 직접적으로 대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죠? 냉탕과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특히 이 얼린 화장솜을 피부에 붙이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얼린 화장솜은 언제 되죠? 뜨거운 날씨에 많이 그렇게 하죠. 뜨거운 날씨에 이 뜨거운 피부에 온도가 막 아주 낮은 물체를 딱 접촉시키면
당장은 피부의 표면 온도가 낮아지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또 온도가 실온 때문에 높아지게 되겠죠. 이러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따른 자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혈관만 따지더라도 혈관이 온도가 낮으면 수축, 온도가 높으면 이완,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하면 이 고무줄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즉 이에 유발되는 안면 홍조 같은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차가운 물이나 얼음, 화장솜 등 온도 차이가 막 큰 것을 직접적으로 막 피부에 대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대신 이제 미온수로 체온보다 좀 낮은 온도로 가볍게 세안을 해주시면 피부 온도를 비교적 자극 없이 빠르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피부가 뜨거울 때는 막 무조건 찬물 샤워 하시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무조건 찬물 샤워가 피부 온도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의외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 찬물이 피부에 닿을 땐 직접 전도로 인해서 피부 체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피부 혈관이 수축되고 말초 혈액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열 배출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 상승을 또 억제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피부 온도를 궁극적으로 조금 높이게 함으로써 샤워를 할 때는 찬물보다는 최대한 조금 미지근한, 그죠? 미온수죠. 이런 물을 사용을 해서 최대 10분 이내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거울에 김이 서리기 전에 끝내라. 한 10분 이내로 빨리 끝내시는 것이 피부의 온도를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심해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